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현안안전 119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 방송 오늘도 11시부터 9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김대홍입니다. 밤사이 눈비로 도로가 결빙되면서 경기도 고양시 일대 곳곳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6명이 다치고 차량 105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는요, 오늘 오전 5시 50분쯤 문산 방향 고양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43대가 연쇄 추돌해 9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재난감시 CCTV로 보는 바로 저곳입니다. 지금도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로에서도요, 6중 추돌 사고 4건을 포함해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서 모두 44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 표면에 생긴 얼음막, 이른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고 차량을 수습하고 도로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 등을 뿌려놓았다고 합니다. 도로 살얼음, 블랙 아이스 조심하시고 절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날씨 KBS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0.7도로 영상권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1도에서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다시 평년보다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크게는 10도가량이나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미세먼지가 짙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먼지가 점차 걷히겠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강릉 청주가 8도, 광주 10도, 부산이 12도까지 올라가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다 날씨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자세한 바다 상황 전해드립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동해 먼바다는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이번 풍랑특보는 앞으로 며칠간 더 지속되겠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그 밖의 동해안과 서해안 중부 해상도 요동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가급적 오전 중 해상활동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한 곳곳에서는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는데요. 속초와 부산, 군산은 초속 8m, 포항은 초속 13m 안팎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서해안에서는 파고도 다소 높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부터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엔 매우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그러나 현재 포항에서는 초속 13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울릉도는 파고 또한 2m 내외로 매우 높습니다. 그나마 묵호 인근 해왕이 가장 잔잔하겠습니다. 서해안 보시죠. 다행히 바람이 강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서해안에서는 높은 파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4군데 모두 현재 파고 1m로 웃돌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는 편안하게 해상활동 가능하겠습니다. 여수와 제주도, 부산 모두 해수면의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요. 바람도 초속 8m를 넘지 않으며 무난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안전한 해상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대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당분간 고조시 해수면의 높이는 평소보다 더 높아질 텐데요. 지역별로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오를 때의 수위는 여수 333cm, 목포 453cm, 그리고 군산은 657cm가 되겠습니다.
침수주의 정보입니다. 마산에서는 오전 중 침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피해 없도록 침수주의 시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경남 남해 인근 해상에서 해군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훈련 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오전 사고가 난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부근입니다. CCTV 화면이 좀 뿌옇게 보이고요.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차량들 조심조심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횡성대교 북단입니다. CCTV 화면이 좀 멈춰져 있습니다만 도로 양쪽에 눈이 좀 쌓여 있고요. 도로에는 눈이 없습니다. 차량들 제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평창 오대산 두로령입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고요. 등산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충북 단양 도담산봉입니다. 남한강 상류 가운데 세 개의 봉우리로 된 섬이죠. 가운데 이제 중앙에 보이는 세 개의 섬입니다. 강물은 얼어 있는 것 같고요. 눈도 쌓여 있습니다. 관광객들 모습 여기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도 태백산 천재단입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고 CCTV 화면이 뿌열 정도로 흐립니다. 정상석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등산객들 모습 보이는데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안전 CCTV로 본 전국의 주요 지역 날씨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05대의 차량들이 연쇄 추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5년간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만 해도 4,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도로가 얼었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치사율도 훨씬 높아진다고 하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로 위 살얼음에 유의하면서 늘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획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도로 위에 생긴 얼음이에요. 도로 위에 얼음이 얼 때는 공기 중에 있는 매연이나 먼지 등과 같은 물질과 섞여서 얼게 돼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투명한 얼음과 달리 까매요. 또한 이 얼음은 검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 코팅되듯 어는데요. 그래서 도로 위를 달리는 운전자들이 도로가 얼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 큰 사고를 내기도 한답니다. 이러한 도로 위 공포를 유발하는 도로 살얼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날씨에 도로가 얼게 될까요? 첫 번째, 비나 눈이 오는 날이에요. 겨울철 눈이나 비가 내려서 젖어있던 도로가 얼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스팔트 틈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 있다가 기온이 낮아져서 얼게 되지요. 두 번째는 어는 비예요. 어는 비란 대기 중 물방울이 얼지 않고 관행각 상태로 지표나 물체로 떨어지는 순간 얼어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행각 상태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보통 물은 기온이 어느 점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요. 하지만 갑자기 냉각되어서 어느 점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도 떨어지는 비가 얼지 못하고 물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겨울철 비가 내리는 날 상층은 따뜻해서 비가 내리지만 갑자기 지표 근처에서 영하로 내려가는 차가운 공기층을 만나요. 그래서 얼음으로 얼지 못하고 물방울 그대로인 관행각 상태로 내려요. 이러한 관행각 상태의 물은 지표나 물체에 부딪히면서 얼게 되어요. 그래서 비가 지표로 떨어지자마자 도로에 코팅하듯 얼게 되어요. 어는 비가 내리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 겨울에는 보통 아주 차고 건조한 북쪽 바람의 영향을 받지만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상승할 때예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가벼워서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떠 있어요. 그래서 상층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지하고 하층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차지해요. 가벼운 상층의 공기는 계속 상승하면서 냉각해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비를 내리게 되고 하층은 차갑기 때문에 떨어지는 비가 관행각되어
지표에 떨어져서 도로 살얼음을 만든답니다. 둘, 겨울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다가와서 경계가 생길 때예요. 이런 경계면을 온난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온난전선의 북쪽에는 얼음비가 내릴 수 있어요. 수증기가 많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와 만나면 수증기가 차가워지면서 물방울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온난전선대는 찬 공기가 있는 지역에 따뜻한 비를 내리게 됩니다. 비가 내리다가 찬 공기를 만나면 눈으로 변하거나 얼음비를 내립니다. 두 가지뿐만 아니라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습도가 높아서 도로가 얼게 되기도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한 날 교통사고 사망률은 다른 날보다 높다고 합니다. 하얀 눈이 쌓이는 날은 위험을 감지하고 운전자들이 더욱 조심하지만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날은 방심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도로 살얼음을 조심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방송 진행에 차질이 있어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합니다. 전해주시죠. 기온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겨울은 겨울인지라 추운 건 매한가지죠. 운전할 때 히터를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아시다시피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졸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졸리다 싶으면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조금이라도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전 시간대 고속도로 상황이 상당히 원활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 보이죠. 도로 살얼음과 안개의 영향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100번 고속도로 경기 동쪽은 양방향 모두 대체로 수월해서 과속에만 유의하시면 큰 어려움 없겠고 15번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8탄 분기점 부근에서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고가 많은 17번 서울 문산선은 지금도 여러 건의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산 방향 고양분기점 부근 지금 안개로 인해 사고 장면 보이고 있지 않지만 다중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등 활용 잘해주셔야겠고요. 이 뒤쪽으로도 성라산 생태교 위 3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버스 관련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 1, 2차로로 차로 변경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130번 인천공항선 등을 비롯해 곳곳에 안개가 상당히 짙습니다. 안개에 취약한 구간 중 하나인 교량위는 이렇게나 시야 확보가 답답하기 때문에 안개등도 환하게 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입니다. 경기 서쪽 송내 부근에서 양방향 정체인데요. 여기도 도로가 조금 미끄러워 보이죠. 감속 운행 잘해주셔야겠고 당이 판교 방향으로 이제 안현분기점 부근에서는 속도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부터 부곡 사이 7km 구간, 이후로도 용인휴게소 부근에서 잠시 속도가 떨어지고요.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 경기권인 수원신갈 부근 통과는 큰 무리가 없지만 도심 들어서는 길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는 9km 구간 답답합니다. 각 계절마다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지금 같은 겨울철엔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추위를 피하려고 히터를 너무 과하게 켜거나 혹은 엔진룸을 청결히 유지하지 않으면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 시기를 놓치면 전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도 꼭 비치해 두시고 엔진 점검도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영화 소방관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 2001년 3월 4일 홍제동 방화 사건 당시에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을 모셨습니다. 서울 119 특수구조단의 이성촌 소방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굉장히 이제 바쁘신데도 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제가 이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 싶고요. 고맙습니다. 그 영화 저도 봤는데 네, 주인공이 이제 여러 명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누구예요? 그 질문을 상당히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좀 무안하더라고요. 제 역할을 주원 배우님이 하고 계시는데 주원이면은 그 주연 중에서도 진짜
주인공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주인공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 오늘 근데 잘생겼어요. 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영화 소방관 이제 주인공의 실제 인물이신데 이를 영화로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영화 직접 보셨죠? 네, 보고 왔습니다. 감회가 어때요? 저는 이제 시사회를 보고 왔거든요. 이제 그것도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그 홍제동 때 그 순직했던 유가족들 제가 모시고 같은 상영관에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래서 옛날 얘기를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보니까 뭐 그때 기억을 또 떠올리면 또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걸 잊지 않고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이걸 다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준 게 되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안고 기분 좋게 뭐 잘 받아들여서 갔는데 막상 그때 장면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막 현실감 있게 와닿아가지고 저도 막 떨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다리 부여잡고 막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이제 울컥울컥 하시고 그랬다는 네. 얘기인데.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영화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할 텐데 먼저 영화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저기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이제 보여드린 네. 거고요. 아마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고 영화를 보면은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복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지금하고 네. 그때하고.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이제 방화복이죠. 네, 그렇죠. 방화복이 아니었다고 다들 맞습니까? 네. 이제 화재를 진압하러 가려면 불하고 불에서 어느 정도 견뎌야 할 수 있는 방화복을 입고 그렇죠.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방화복이라는 자체가 있지도 않았고 그냥 물로써 보호할 수 있는 옷, 방수복이라고 그랬죠. 그냥 원피스 비옷처럼 생긴 네. 좀 그보다 좀 두꺼운 그런 옷을 입고 현장 활동을 했었는데 뭐 불에 엄청 취약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상황이죠. 방화복이 아니고 방수복을 입고 불을 끄니까 당연히 네, 취약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방수복을 입고 아, 지금 손이 네, 이제 지금 전신에 30% 이렇게 3도 화상 입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방수복이 불에 다 타가지고 네. 전신 30% 3도 화상 입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당연히 그냥 의뢰의 저걸 입고 화재를 진압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입고 왔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한 번씩 개인 1인당 한 번씩 입는 것도 아니고 이걸 오늘 말려놓고 가면은 내일 반대부 24시간밖에 되니까 네. 그 지원이 와서 또 입고 들어가고 그랬었으니까 그 정도 열악했죠. 아니 그러니까 방화복이 아니고 방수복조차도 네, 개인별 개인별로 지급이 안 아니었다는 됐었죠. 얘기예요. 네, 네. 그렇게 열악형. 그랬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 뭐 진짜 막 격세지감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뭐 방화복도 또 방수복에서 방화복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그걸 뭐 개인당 2벌, 3벌씩 이렇게 다 지급이 돼가지고 그게 훼손이 됐을 때는 또 세탁업체에 세탁 맡기기도 하고 예. 그 또 한 벌 제가 바로 세팅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벌 준비해갖고 그렇죠. 네, 네. 그게 뭐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데 그때 당시에는 참 환경이 그만큼 열악했고 또 많은 그 홍제동 그때 그 사고로 네. 기점을 해가지고 많이 변화가 있었죠. 이거 보면은 또 영화에 이제 이런 걸 좀 약간 에피소드라고 해야 네네네. 되나요? 영화가 이제 계속 긴장만 될 수는 네, 없으니까 그렇죠. 네. 신참 데리고 가서 네. 목욕탕인가요? 네. 뭐 거기 가서 이제 장난도 치고 막 그러지 네.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 뭐 정신이 없을 텐데 영화라서 그런 거예요? 네. 아니면 실제 그래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유일하게 조금 웃으면서 잠깐 미소를 지었던 부분이 거기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 출동 나갈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는 그렇죠. 또 출동도 워낙에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출동 장비 세팅하고 한 명씩 들어가서 교대로 이렇게 샤워를 빨리 하고 나오고 그랬던 거지 저렇게 장난치고 그럴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은 저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목욕하면서. 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할 시간은 안 된다. 그렇죠. 네. 근데 화장실에서는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제가 좀 많이 장난을 많이 쳤는데 유독 네. 좀 어떤 장난치죠? 저 후배들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은 좀 네. 긴장하라 그런 의미에서 네. 저 화장실에서 뭐 대변을 본다든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제가 몰래 그때는 이제 천장에서 이제 출동 지령이 나오거든요. 출동하면 찡 소리 나는 거. 이제 그 멘트가 나옵니다. 근데 멘트를 제가 이렇게 성대모사를 좀 해가지고 거기 한번 해보세요. 네, 해가지고 여기 제가 나오신 김에. 화재 출동, 은평구 땡땡동 긴급 출동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후닥닥 수저 막 던져놓고 후닥닥 나가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막 급하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다음부터는 꼭 안 당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계속 당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영화 속에요. 예. 이제 그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공기통이라고 합니까? 네. 산소통이라고 해야 네. 됩니까? 이제 이거 메고 알람 이제 울릴 때도 있고 예. 장비를 메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삐삐삐삐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예, 저희도 그거 없이는 현장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공기를 압축시켜 가지고 그 통에다가 메고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150바라고 그래가지고 한 20에서 25분. 20에서 25분. 예. 그다음에 지금은 그 후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더 이제 배로 용기가 들어가지고 300바로 해서 거의 45분, 50분 정도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현장 활동을 했으니까 이제 퇴출할 시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소리 난다는 거는 공기가 지금 공기가 떨어져 거의 간다. 없어져 소모돼 간다. 간다. 네, 한 50바 정도 남았을 때 한 뭐 5분에서 10분 그 사이 정도는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 되면 소리가 자동적으로 울립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서 탈출을 해야 제가 퇴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궁금한 게 예. 지금 화재 진압하다 보면 뭐 시끄럽고 사이렌 네네네. 소리는 나고 하는데 네네. 이 알람 소리가 들려요? 가면은 무전 소리, 불 타는 소리, 뭐 방수하는 소리, 옆에서 막 부는 소리, 한 소리 다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본인은 잘 안 들립니다. 네. 옆에 동료들이 그걸 거의 많이 알려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하고 지금은 또 달라서 지금은 소리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면체 자체 내에서도 쓰고 있는 면체 내에서도 떨림이 있습니다. 아, 진동이 진동이 옵니다. 있군요. 진동이 반복적으로 계속 옵니다. 그러면 이게 공격기가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이 다 떨어져 가는구나. 빨리 나가라. 다시 교체를 하고 와라. 그런 신호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와 달리 장비도 좀 진화한 거네요. 아니 그게 많이 바뀌어진 거. 아하.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장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이 네. 경험을 제일 많이 그렇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요거는 개선해 줘야 된다. 네. 그런데 뭐 요거 말고 공기통 말고도 다른 것도 많습니까? 개선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저희가 현장 활동하는 데서 우리 소방관이 안전해야 꼭 시민들이 또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장 활동을 그만큼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장 특히 이제 화재 출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기 호흡기도 150바에서 300바로 해서 늘어가지고 배 이상 현장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옛날 같으면 뭐 랜턴 같은 것도 조그만 거 이거 하나 들고 들어서 잘 보이도 않는데 네. 지금 랜턴 같은 개인당 하나씩 다 지급이 돼가지고 조금 더 네. 다 큰 대용량으로 들고 들어갈 수도 있고 무전기도 그때는 그 조당 하나씩만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1인 1무전기로 다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아니 그 소통이라는 게 네. 그것도 이제 궁금해요. 이게 보면은 깜깜하잖아요. 네. 보이지도 않고. 네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끄럽고요. 네. 근데 이제 대원들끼리는 서로 소통을 해야만이 네네네. 진압을 할 수 있고 어디로 가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 거의 이제 혼자 가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조별로 움직이거든요. 그 존에 한해서는 서로 뭐 안에서 이제 터치로 이렇게 해서 하지만 그 외에는 이제 무전으로 거의 다 하게 되는데 네. 그 우리 영화 보면은 뭐 막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럴 것 실제로는 같아요. 안 들리지도 않고 소통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제 무전으로 거의 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무전 그 성능도 블루투스가 연결돼 가지고 아, 수신이 훨씬 송수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뭐 이번에 소방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재난, 네. 소방과 관련된 재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것도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계단이라든지 네네네. 콘크리트면은 이제 단단할 줄 알았는데 네네네. 불에 의해서 네. 그 막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2층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근데 실제로 위험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일반인 어떤 시민들보다 이제 불에 그 열을 받고 물을 뿌리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약해지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라는 게 이제 약해지고 부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계단 올라가다가 밑 아래층으로 추락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현장 활동하다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그게 하나거든요. 예, 저도 뭐 아파트 공사 현장에 또 이거 말고도 네. 16층에서 또 추락해가지고 갈비뼈 6개 부러져가지고 또 고생한 적도 있었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 같은 거는 뭐를 갖고 가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기본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시민을 구조할 수도 있는 장비를 주로 해서 들어가지만 저희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개인이 휴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층에서 막 불이 역화돼가지고 퇴출로를 못 찾는다 그러면 2층에서 창문으로 그렇죠.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다 개인이 휴대하고 그런 장비들을 챙겨가지고 가고. 이거 도끼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파괴하려고 이제 휴대해서 가진 거고 배척이라고 그래요. 문을 개방을 해야 또 화재 진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도끼, 배척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가고 동력 절단기 같은 것도 휴대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홍제동 주택가에 보면은 불법 주차 차량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진입하는데요. 네. 불을 끄려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입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다고 하는데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부배 방팔미차 현장활동 개시 타대 위반 지연 출동 바람 야 수관 연결해 수관 연결 자, 효정이랑 막내 1층. 예. 비철이 현수 2층 가고. 예. 영태는 나랑 3층. 예. 하늘이가 지연 출동 상황 보고 더 이상 진입이 안 됩니다. 후진해서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차 뒤로 뺄게요. 차 뒤로 빼. 돌아서 가자. 네.
저기 보면요. 이제 주인공이 이제 소방차로 몰고 이제 막 그냥 직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 괜찮아요. 세워놓은 차량이 파손되거나 기스가 나면은 뭐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나중에 이제 클레임 걸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법으로도 괜찮습니까? 법으로는 이제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됐지만 그 후로 이제 점점 해갖고 이제 2018년도인가 완전 법 개정이 돼가지고 현장 소방 활동에서 방해 저쪽 되는 그런 창에 대해서는 파손하고 하면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 남은 민원에 엄청 많이 시달리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시민들이 좀 알고만 있어도 조금은 그래도 홍보가 된다면은 현장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아파트 앞에도 보면은 뭐 일종의 그 소방차 그 뭐 표시라고 하나요?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절대 여기 차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저걸 볼 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수관을 하나 한 번 그 15m인데 그거를 하나 더 연결하느냐 더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총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 화재 진압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불법 주차장이라든지 갓길 주차라든지 그런 걸 좀 안 해주시면은 참 고마워 보고 시민들은 저희한테 막 영웅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 불법 주차 안 하는 시민들이 저희 소방관들한테는 영웅입니다. 그 말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영웅이 누구냐? 불법 주차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영웅이다. 소방관들이 뽑은 영웅이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저기 보면은 현장에 이제 불법 주차 때문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게가 한 얼마 정도 되죠? 그게 이제 현장에 가면 제일 많이 힘든 부분인데 장비 풀 착용하면 거의 한 25kg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5kg 되는 거를 하고 영화에 보면 막 뛰어가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절대 뛰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인식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대원들이 그걸 보고 막 걸어가서 뭐 활동하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막 이게 장비 착용하고 뛰어서 현장 입구가 딱 도착했는데 거기 가면 허리가 자동적으로 숙여집니다. 이제 헥헥거리고. 아니, 불 끄러 가는 사람이 불 끄러 가기 전부터 벌써 지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뛰지 말라는 건데 근데 막상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뛰고 또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 시민들이 불났는데 소방관들이 저렇게 걸어가냐. 그렇죠. 그런 것도 빨리 있고. 가지 않고 뭐 하냐 이런 비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저렇게 타고 있는데 저 미국 사람도 아닌데 그걸 우리가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20kg 아까 얘기했죠. 25kg. 그 장비도 이제 굉장히 진화는 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어떤 장비들이 개인 장비가 됩니까? 이제 아까도 보면 이제 예전에는 헬멧도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건데 지금은 어떤 위험에 놓쳤을 때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헬멧으로 다 바뀌었고 방화복도 상의, 하의 투피스로 이렇게 구분돼 있다 보니까 불로써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뭐 옛날에 그냥 목장갑 끼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다 방화 장갑으로 다 되어 있고 신발도 어떤 뭐 뾰족한 물체에 찔렸을 때 관통되지 않는 그런 방수화로 다 바뀌었고 공기호흡기 자체도 옛날에는 뭐 한 20분, 25분 사용할 수 있는 걸 지금은 한 50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했고 그 성능은 뭐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다 우리 대원들 현장 활동하는 대원들한테 다 바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안전한 상황에서 현장을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더 빨리 구조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재산을 그만큼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것 같아요? 부족한 거는 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부족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많이 부족한 거는 그 시민들이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불법 주차 차량이라든지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이번 신호 내가 빨리 먼저 건너가야 되는데 하고 막 먼저 가는 그런 차량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현장 출동 나가다가 접촉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데서 오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만 좀 지켜주신다면 저희가 100% 200%더 그 사랑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도요. 이제 큰 화재가 나거나 재난 현장 가면은 또 제일 먼저 또 가야 되는 게 또 기자들의 네네네. 기본 임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화재 당일 뉴스 영상도 준비를 했어요. 네. 실제 뉴스를 통해서 본 화재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 네.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깊게 잠든 일요일 새벽 서울 홍제동에 있는 2층 다가구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은 새벽 4시. 불길은 1층 슬라브 지붕을 태우고 순식간에 2층으로 번졌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불꽃과 검은 연기를 뚫고 소방관들이 집 안으로 하나둘씩 들어갑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들이 집 안에 있다는 집주인 선모 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전등 불빛으로 집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쪽으로 가자. 예. 여기 경호 맨날 죽 때리는 데인데 여기부터 찾아보다 촬영와. 예. 경호야. 들리면 대답하세요. 손대 어머니. 사람 있어! 사람 있어요! 이게 보면요. 단일 사건으로는 소방관이 가장 많이 숨진 사건이라고 네, 그렇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희도 이제 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보면은 아들이 저 안에 있다라는 집주인 말을 믿고 이제 들어갔다가 네. 또 이제 변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 소방관들은 화재가 발생하면은 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무조건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하고 같이 인명 검색을 병행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때 당시에는 이제 집주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안에 있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또 그런 사고도 뭐 더 많이 커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도 했지만은 저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 그냥 그 원희가 나오면서 우리 안에 우리 아들 없어요. 다 나왔어요. 그 말이었다면 조금 더 배가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은 늘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뭐 무조건 사람이 안에 있다고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들어보죠. 안에 누구 있어요? 사람 그렇죠.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먼저 물어보. 근데 이제 밖에 나왔다는 거를 뭐 집주인이 몰랐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몰랐. 나왔는데도 그걸 미처 말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고 참 안타까운데 이제 6명의 한꺼번에 이제 희생된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하고 지금 소방경님하고의 네. 관계는 어때요? 같은 안에 있었나요? 어떤? 이제 같이 안에서 이렇게 한 건물 안에서 근무한 서너 배도 있었지만 이제 또 뭐 외곽 안전센터에서 근무했던 선배님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히 이제 그때 구조대가 3명이 순직됐거든요. 네. 순직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뭐 반장이었던 기석이 형님, 그다음에 제 특전사 군대 1년 선배, 저보다 소방서 3개월 빨리 온 석찬이 형, 그다음에 그 막내 준우,
거기는 좀 저하고 좀 평상시 많이 훈련도 같이 많이 하고 아침에 교대 점검 커피도 같이 나눠 마시기도 하고 했는데 특히 이제 석찬이 형은 제 군대 1년 선배기도 특전사 1년 선배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은 해에 소방서 들어와 오고 네. 연령대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챙겨줬고 제가 이 전신 30% 삼자상 있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대소변도 다 받아내주고 했던 형이고 그래서 더 많이 기억에 많이 남죠.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은 이제 6분의 이제 순직 소방관 네. 이제 이름 나오죠. 네. 박동규 소방이, 네. 김철홍 소방경, 박상옥 소방경, 김기석 소방경, 장석찬 소방사, 박준우 소방사. 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 누구예요? 그래도요. 그래서 가운데 장석찬, 석찬 형.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슴이 이제 먹먹할 것 같은데 방화범에 대한 그 원망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이제 방화 사건이잖아요. 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방화 사건이다. 그래서 내 가까운 동료가 6명이나 또 이제 숨졌다. 원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 그 현장 들어서 이제 6명을 이제 다 구조하고 나서 또 이제 철수를 못한 게 그 한 명을 또 못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한 게 그 집 아들 못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계속 그 수색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밖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밖에 소문이 돌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아들을 막 뭐 원망하고 막 그럴 정신도 없었고 그냥 그 6명, 7명 다 살아나라 그냥 병원에 실려간 동료들 살릴 수 있다, 살 거다 그런 생각만 했었지 막 그거를 원망하고 그럴 정신도 없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후 수습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밉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소방사도 어쨌든 간에 인간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다가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계속 그 밉고 원망하고 막 그럴 수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화재 출동을 나갔을 때 이 불은 왜 나지? 이것도 방화인가? 이건 부지인가? 어떤 잣대를 두고 제가 현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장 활동, 화재는 그냥 화재, 나는 내가 소방관으로서 이 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임무가 있는 거니까 어떤 다른 그런 걸 잣대 기준을 자꾸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미워하고 막 그런 거에서 그걸 떨쳐내는데 상당히 참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 아닙니까? 그렇죠. 트라우마인데 네. 그 뒤에도 보면은 한 25년 가까이 이제 소방에 이제 몸담고 계신데 지금도 생각해도 안타깝다든지 미안하다든지 뭐 이런 게 계속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도 맨날 저 혼자만 뭐 제가 당신들 목까지 다 이렇게 소방서 생활 열심히 할게 늘 그런 마음으로 현장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거지 저분들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늘 미안하고 나 혼자만 살아서 이렇게 있는 자체가 죄스럽기도 하고 많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 소방관에 대한 인식은 저 때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격려하거나 응원하시는 이런 시민들도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데는 어때요? 힘이 납니까? 제가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소방관의 역사는 뭐 홍제동 사고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눠진다. 우리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온 것도 있지만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더 여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자신감 있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들은 또 그거를 되게 높이 생각해주고 현장에 출동 나서 뭐 조그만 거라도 하나 해주고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해주고 나오면은 소방관 최고라고 그러고 뭐 조그만 음료수 하나 따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어깨가 막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소방관은 시민들이 이만큼 키워준 거다.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랑을 우리는 더 몇 배 더 시민들한테 돌려야 된다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 활동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우리 또 이 주황석 제복 입은 소방관들을 이렇게 또 최고의 공무원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 화재를 한번 이제 한 적이 있는데 화재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숫자는 줄었는데 한 번 불이 나면 이제 그렇죠. 대형 화재 네. 피해는 더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요. 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이라고 네. 할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의외로 부주의에서 오는 화재 또 안일함에서 오는 그 화재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화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는 그 화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 좀 우리 특히 가정에서 많이 생활하는 어른들이 신경을 많이 써준다면은 네.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 세이프 코리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주의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도 그러거든요. 안전한 대한민국, 네. 안심한 사회 네. 만들 수 있는 재난안전 119.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소방관의 실제 인물이신 서울 119 특수구조단 이성촌 소방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찰청이 발표한 이 시각 실종 경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대전경찰청에서 보내온 건데요. 대전 동구 양임자 씨, 여성입니다. 165cm, 70kg. 단발머리에 검정 롱패딩, 검정 바지, 흰 신발, 분홍 가방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분은 18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023년 전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매년 40%를 웃돌고 있는데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이 제공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오케이.
네, 이번에는 저희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 수협 민낙항입니다. 어젯밤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남동쪽 22km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부산 앞바다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날씨 맑습니다. 바람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두호동 해안도로입니다. 파도 잔잔하고요. 하늘에 구름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맑습니다. 산책하는 시민들 모습 보입니다. 강원도 동해 어다랑 남쪽입니다. 잔잔한 파도가 백사장으로 밀려들고 있고요. 날씨 맑습니다. 산책하는 시민들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고성 현내면 대진항입니다. 항구 안에 어선들 정박해 있고요. 물결 잔잔합니다. 하늘 구름이 좀 끼어 있으면 대체로 맑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멀리 제주도 서귀포 마라도입니다. 파도 잔잔하고요. 어선 두 척이 지금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파도 잔잔합니다. 산책하는 시민들 모습 보이지 않고요. 날씨는 맑습니다. 바람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난안전 CCTV 영상으로 본 이 시각 전국의 주요 지역 날씨였습니다. 자,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에 전해드린 것들 가운데 알짜 정보만 골라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안전토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현철 호남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본 민방위와 재난문자 관련 토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이 북한의 오물풍선 그리고 이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이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일들을 저희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이신 만큼 오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 국회 국방위 이런 질의들을 봤을 때 뭐 전시 상황입니까? 준전시 상황입니까? 이런 질문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 이러니까 꼭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앵커님께서는 혹시 프랑스 파리 가보셨어요? 2차례 가봤습니다. 예. 그 공항 이름 기억하세요? 파리? 샤를 드골. 그렇습니다. 샤를 드골이 누구 이름인지도 아시죠? 그 전 대통령. 그렇죠. 샤를 드골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의 유산, 오늘의 성과, 이익, 상황, 내일의 희망, 이 모두를 국가는 책임져야 된다. 국가의 책임은 어제의 유산, 오늘의 상황, 내일의 희망을 책임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샤를 드골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들을 잘 실현하는 것이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개념인데요. 요즘에 자꾸 언론에서 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런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드린다면 이 용어들이 자꾸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실제로 우리 국민보호 시스템에 이런 용어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쟁 기간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선전포고를 하거나 기습 공격을 하거나 해서 실제 무력 공격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전쟁의 시작이고요. 전쟁이 끝나는 것은 종전협정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전쟁하지 말자라고 마무리를 하는 협정, 이때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을 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아닌데 동난 상태라고 또 표현을 하고 네. 또 계엄이 선포되어 있는 상태, 요 상태를 사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좀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죠.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비상사태. 예, 네. 이것도 또한 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건 역시 뭐 전시는 아니지만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교란 상태, 사회 질서의 교란 상태. 이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 추가되는 것은 격한 자연재해, 재난이 발생해서 국가의 평온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 예컨대 뭐 일본으로 본다면 동일본 지진이 발생했다 할지 뭐 이런 상태겠죠. 네네. 이런 상태를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1950년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이제 그런 6.25 같은 경우에만 이제 전시라고 그렇습니다. 부르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시이고 이제 나머지는 사변이었던 경우가 있었죠. 계엄이 선포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 그리고 뭐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상황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과연 이걸 뭐 전시로 볼 거냐, 사변으로 볼 거냐, 뭐 비상사태로 볼 거냐 정확히 진단한다면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평가이고요. 그 이유는 그 통합방위라고 하는 민관군 합동작전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통합방위 사태라는 용어가 나와요. 전형적으로 연평도 포격 상황은 통합방위 사태입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 기본법에는 민방위 사태라고 해가지고 재난이나 또는 이런 그 비상사태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시스템을 민방위 사태, 민방위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연평도 포격 도발은 역시 민방위 사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북한의 오물풍선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좀 아주 정밀하게 말한다면 통합방위법상의 그런 북한의 도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위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 이때 발생한 피해는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 가지고 민방위 시스템에 의해서 피해받은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방위 사태, 민방위 사태,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같은 걸 보면서 이 사태라는 단어를 저희가 지금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듣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듣는 그리고 보고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 국민들은 학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냥 다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구나. 이때 논의된 것들이 이러이런 용어들이고 이게 다 어느 제도와 연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이제 매년 을지 연습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UFL 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무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각각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 을지 연습이다, 충무 계획이다 이런 용어들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과거에 이 업무가 매우 중시되었던 시대에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른바 애칭이고요. 정확한 것은 비상대비법에 의한 비상대비 계획이고 이걸 또 충무계획이라고 변형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비상대비법에 의한 비상대비 계획을 실행해보는 것을 우리는 비상대비 연습을 을지연습이라는 애칭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런 그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고
어떻게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어떻게 또 군사작전을 지원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비상대비 시스템이다. 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중요한 훈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매년 8월경에 예. 여름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또 민방위 훈련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상대비 또 뭐 통합방위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 이때 8월 달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민방위 사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민방위 사태라는 게 이제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민방위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중에서 제일 장남이다. 네. 네, 맞이다. 왜 그러냐? 또 이건 보통 우리가 집터를 말할 때나 어디 말할 때 예. 뭐 약간의 그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풍수지리적으로 말할 때 막 이렇게 좌청룡 우백호 뭐 배산 임수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민방위를 쉽게 설명할 때 그 왼쪽에 있는 예쁜 산, 오른쪽에 있는 예쁜 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재난과 군사적인 위기를 다 함께 아우르는 제도가 민방위다. 예. 목적이 뭐냐? 국민을 보호하는 거다. 어떻게 군사적인 위기나 어떻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어떻게 대피할 것이냐? 예. 또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이 불을 빨리 끌 것이냐? 그다음에 응급환자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응급환자를 처치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군인들이 군사작전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예. 또 교통을 어떻게 좀 차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민방위 시스템인데요. 이 민방위 시스템이 가장 이렇게 범위가 넓다. 그래서 민방위 시스템 하나가 민방위 기본법상 민방위 시스템 하나가 잘 작동이 된다면 국민 보호 시스템은 거의 80% 이상은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작전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재난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수시로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민방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민방위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이 예. 매년 뭐 1년에 한 2-3번 정도 있는데요. 이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재난 상황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상황을 다 아우르고 있는 국민보호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에서 전역하신 분들은 이제 예비군을 거쳐서 이제 민방위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대원이 되면은 조금 이제 역할이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오히려 개념이 광범위하고 역할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이제 우리 남성들의 경우에 군복무 하지 않습니까? 네. 군복무 끝나면 예비군 하지 않습니까? 예비군 끝나고 나면 이제 민방위로 편성이 되는데 보통 그때 이제 난 끝났어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끝난 게 아니라 예. 더 중요한 일을 한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 예. 내 생활 현장에서 내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더 중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지금 교수님 이야기 통해서 지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뭐 전시, 사변, 비상사태, 을지훈련 그리고 네. 충무계획 이런 용어들을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데 좀 알기 쉽도록 이 제도나 기관도 같이 좀 따라가야 될, 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 그 샤를 드골 대통령의 그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예. 그런 과거의 유산, 현재의 상황, 성과, 미래의 희망을 책임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촘촘하게 하는 것이 국민보호 시스템이고 위기관리 네.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런 시스템들은 대부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자꾸 법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우리가 선진 국가이다 보니까 중요한 국가 정책이나 시스템은 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 정책들은 법을 검토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요. 이제 어떤 그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군복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국군 조직법에 의해서 편성된 육해공군 해병대가 전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국민 보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군복무 끝나고 나면 예비군법에 의해서 예비군이 동원돼서 이렇게 국민 보호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주 또 중요한 것이 군과 예비군과 지자체와 경찰, 네. 그다음에 민방위대가 함께하는 민관군 합동작전이 있습니다. 네. 이게 통합방위 작전입니다. 앞으로 현대화되어 갈수록 통합방위 작전이 가장 어렵고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 시스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군사적인 위기나 재난 둘 다를 커버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시스템이 작동된다. 예. 약 340만 명 정도의 민방위 대원들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비문 규정인데요. 이런 전시나 전평시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국가 위기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네.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건 행정규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참담한 그런 계엄, 이것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계엄법이 만들어져 있고 예. 이 계엄법에 의해서 계엄이 이렇게 계엄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건데 이건 국회가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좀 이 용어가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이 법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샤를 드골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부의 책임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서 아주 좋은 비유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철 호남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합니다.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화재나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강원 춘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5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이 불로 해당 주택 1개동이 모두 탔고 6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1층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 경북 봉화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적인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해당 주택과 창고를 모두 태웠는데요. 불은 3시간 40분이 지난 오전 10시가 돼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해당 주택 주방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25분쯤 강원도 횡성에서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이 약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 15분쯤 경기 고양시 자유로에서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중 추돌 사고 4건을 비롯해 차량 총 44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사고로 16톤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도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한때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졸음쉼터는 일정한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무리하지 않고 자주 쉬어가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환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히터 사용으로 인해 졸음이 오기 쉬운 시기인 만큼 졸리지 않더라도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쉬어가며 이동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정오가 되면서 기온이 더 오르고 도로 살얼음도 조금씩 녹으면서 오전 시간대보다 서행 구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체도 1시간 전보다 짧아지면서 110번 제2경인선 성남 방향으로는 하객 부근에서만 잠시 속도가 내려가고요. 100번 고속도로 경기 동쪽은 양방향 하남분기점 일대 포함해 소통 상태가 원활합니다. 한편 곳곳엔 여전히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특히 130번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지나는 영종대교 부근 한치 앞을 보기 조금 어려워 보이죠. 안개등과 비상등 활용 잊지 마시고 안전거리도 넉넉하게 두셔야겠습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 일산 방향 송내와 김포 부근에서 4, 5km씩 정체인데 김포 일대 역시 안개가 끼어 있는 만큼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시는 게 좋겠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송내까지 7km 구간 답답한데 지금은 도로 표면도 조금씩은 말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양재 부근 끝자락에서부터 반포까지 7km 구간 속도가 내려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인 우산 일대 통과가 어렵습니다. 사고 여파로 인해 5km 구간 차간격을 좁힙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반대 목포 방향으로는 팔탄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4, 5km씩 불편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 부근 통과는 괜찮지만 부곡에서 다시금 답답합니다. 내 차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간 이렇게 삽시간에 화마가 내 자동차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불씨가 불길이 되기 전 초기 진화 작업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지난해 12월부터 확대됐죠.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화기 꼭 챙겨주시고 겨울철인 만큼 엔진에 무리가 되는 과한 히터 사용도 자제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추위가 잠시 쉬어가는 사이 먼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은 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껴있어 한강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먼지가 점차 걷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상권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크게는 10도가량이나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강릉이 8도, 광주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